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심리적 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심리적 투사는 두 개의 방향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투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상대로부터 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심리적 투사를 내가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일종의 투사적 동일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롭고 구속되기 때문에 괴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와 나의 삶, 또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사에는 또 병적인 투사, 또 창조적인 투사와 같은 투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 투사가 원래는 심리치료, 상담과 같은 분야에서 시작이 됐지만 문학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상담에서 쓰이는 심리적 투사하고 문학에서는 어떻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또 그 활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투사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션인데 이 한자를 보면은 던질 투 쏠사이기 때문에 내 것인데, 나의 욕구나 나의 감정이나 생각인데 남의 것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내가 좀 더 홀가분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남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내 것인데,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를 상대방 것으로 돌리는 것이 되겠고요. 자기의 것으로 좀 받아들이기 싫거나 또 인정하기 싫은 것, 또는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특히 어떤 부정적인 것이나 꺼리는 마음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네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회피하고 은폐하려는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고 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훌훌 털어내서 남의 것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자기 보호, 말하자면은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투사는 두 개의 방향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문장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은, 당신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또는 당신 속에서 나를 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당신이 하는 말 속에 당신의 심리 투사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심리 투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을 향한 나의 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 어떤 억압된, 또 내 어떤 성향이나 욕구가 상대방을 향해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내가 좀 편안해지려고 하기 위해서, 특히 과도하게 예민하다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심적인 투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화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모르게 좀 짜증이 나, 또 화가 난다 이거죠. 그 모습 속에는 내가 이제까지 억눌렀거나 또 나는 차마 하지 못했던, 또는 내가 받지 못했던 것을 타인이 마구마구 막 드러낼 때 화가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무 나에게 응석을 부리거나 룸메이트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여행을 갔을 때도 같이 이렇게 한조가 돼서 다닐 경우에 나에게 너무 의존적인 태도로 보호받기를 요구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그냥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만 보면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나의 모습 속에는 나의 심리적인 투사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그 내면 속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부모로부터 마음껏 응석을 부리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귀염둥이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그 부분이 억눌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막 그런 응석을 부리고 막 앵겨 붙고 응석을 부리고 도움을 달라고 너무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나의 어떤 억압됐던 모습, 나의 억눌렸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예민하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의 심리적 투사가 드러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숨기고 싶은 성향, 욕구를 상대방이 갖고 있어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많은 상대방을 금방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늘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예민하게 내가 반응을 하고 밀쳐내고
막 거부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죠. 또 나의 자격지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격은 이 칠격자인데 내가 스스로를 친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 내가 좀 미흡하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데 뭐 내가 어떤 사장이라든가 어떤 직함에 올랐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부하 직원의 모습을 통해서 뭐 너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좀 못마땅하게 보이냐? 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를 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나? 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나의 심리가 상대방에게 옮아가서 투사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자꾸 내는 거야? 뭐 너 나한테 화났냐? 근데 상대방 화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좀 화를 내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나의 심리적 투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요. 또 뭐 너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닷없이 말을 던지는 나의 모습 속에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투사된 경우로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뭐 나한테 감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뭐 물론 이제 주제 넘은 말이죠. 뭐 학교 어디 나오셨냐, 뭐 학력은 어떻게 되시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뭐 어떤 그 자리 있잖아요. 그런 결혼 전에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느닷없이 상대방이 뭐 학력 문제를 물어본다거나, 물론 상당히 예의가 없는 경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가 화를 내고 반응을 한다면 그 부분이 학력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내가 조금 평소에 미흡하다고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심리적 투사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상대방이 자기의 심리적 투사를 하게 되는 경우고 나는 심리적 투사를 받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탓으로 돌리면서 공격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싫어하고 화를 내나.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투사를 받는 거죠. 자식이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싫어하고 뭐 나한테 왜 화난 모습을 늘 보이느냐. 이렇게 갑자기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는 거야. 이것은 이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부모의 어떤 높은 기대, 부모가 평소에 했던 것에 따라주지 못하거나 하기 싫어서 또 부응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 자식의 마음이 나라는 부모에게 투사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넌 쓰레기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말을 이제 여동생이 받았다고 했을 때 오빠가 여동생에게 가하는 심적 투사지요. 이런 말은 뭐 정말 그 여동생인 내가 여동생이라고 봤을 때 뭐 내가 진짜 쓰레기여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오빠가 여동생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부모의 사랑을 독점한다거나 자기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돋보이고 싶은 오빠의 그 욕구가 나라는 여동생에게 심적 투사가 돼서 내가 심적 투사를 받게 되는 경우죠. 만약에 이런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말하자면 수사적인 동일성이 일어난다면은 내가 굉장히 괴로워서 살기 힘들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오빠의 말이다, 오빠의 심적 투사다 하고 이렇게 밀쳐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도요, 내담자가 자꾸 늦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죠. 뭐 한 번 늦고 두 번 늦고 약속 시간에 계속 늦어요. 그래서 왜 늦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상담자가 물어봤을 때 그 내담자가 느닷없이 갑자기 당신은 왜 그렇게 시간 약속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시간을 돈으로만 계산하나요? 당신 돈만 밝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역공격을 하게 됨으로써 상담자인 나로서는 심적 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심적 투사를 내가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담자에게 뭐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내담자한테 그 시간을 돈으로만 계산한다는 그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투사에 깔려있는 어떤 욕구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어떤 과거 경험을 탐색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그 심적 투사를 내가 받았을 경우에 상대방이 한 말을 정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투사적 동일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괴로워지게 되고 일종의 내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인트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무의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구속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지 못하고 나의 독자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희생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나한테 너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 너는 너무 뭐 권위적이야. 너는 너무 폭력적이야.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가 듣게 되는 경우에 또 뭐 튀지 말아라. 뭐 부모가 항상 얌전이라.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상대방 말에 고분고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너무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나의 어떤 개성적인 측면이나 나의 욕구가 이렇게 억압이 되고 말죠. 그래서 굉장히 구속된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어떤 부정적인 말이 있다 해도 그것은 상대방의 어떤 투사, 상대방이 지닌 어떤 욕망이나 상대방의 성향이 나에게 심적 투사가 돼서 내가 심적 투사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네 거다. 너의 심적 투사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받지 않고 이게 튕겨버리면은 더 이상 내가 내사되지 않고 상대방 말에 말려들거나 희생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투사적 동일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런 내가 상대방이 하는 심적 투사,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받게 되는 심적 투사, 이 투사의 두 방향이 있고요. 또 이 투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병적 투사가 있고 두 번째는 창조적 투사가 있습니다. 이 병적 투사는 정신분석 치료에서부터 이 투사 자체를 병적인 증으로 봤어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너무 자기 내면 세계에만 몰두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병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이후에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조금 넓게 보고요. 창조적 투사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투사라는 것을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위대한 뛰어난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사는 꼭 병적인 투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병적 투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와 상대방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억압하고 또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병적 투사를 가진 사람은 꼭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평가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해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면서 일방적인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결말은 파괴적인 관계로 끝을 맺게 마련이죠. 이게 뭐 정상적인 시선으로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병적인 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창조적 투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딱 볼 때는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대상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조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삶에 힘을 얻어갈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창조적 투사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저기 저 앞에 보이는 꽃이나 나무가 구름이 어떻게 보이는가, 또 바람이 또 꽃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명력 있게 해석을 함으로써 자기가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감정, 생각을 어떤 자연의 현상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발견을 해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상을 하고 해석을 해 나간다면 자기 삶의 에너지를 얻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삶을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창조적 투사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 투사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두 개의 방향 또 종류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투사는 꼭 병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또 감정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자신만의 어떤 잠재적인 욕구나 성향이
표현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욕구대로, 성향대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투사는 인간의 중요한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반면에 뛰어난 인간의 위대한 능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 또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투사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게 투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심리적 투사가 상담과 같은 심리 치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도 이미 투사가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요. 특히 창조적 투사를 문학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대원칙은 뭐냐면 이 물은 모든 존재하는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물, 인물, 자연물, 인공물, 식물, 동물,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인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상들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수용을 합니다. 문학에서는 일종의 예술 표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심리적 투사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내가 투사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대상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한 그만큼의 그림을 내가 그려나갈 수가 있다. 이게 문학에서 창조적 투사가 이루어지는 대전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요, 문학에서 창조적 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문학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이어지는 목숨,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 1946년도에 출간한 시집 속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죠. 자, 이 산이 날 에워싸고라는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창조적 투사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년에서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뭐나 하라 한다 라는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족하지만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궁지에 몰린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최선의 최적의 최고의 삶의 형태로 들리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련의 표현을 보면 화자인 나의 욕구를 직접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산이 나를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산이 나에게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산이 마치 어떤 인격체인 것처럼 뭐 하늘이 산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나의 욕구를 산에다가 심리적 투사를 한 거죠. 나의 욕구를 직접 표현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문학에서 창조적 투사가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나의 욕구를 산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자신이 전원 속에서 정말 자유롭고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구, 삶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학에서의 창조적인 투사의 표현 속에서 뭐뭐나 씨나 밭이나 갈며 이러한 어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궁지에 몰린 사람의 어떤 선택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최고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행복을 표현한 것인지,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물음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욕구라든가 삶에서 원하는 바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창조적 질문으로서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이 이연에서 마찬가지로 이연에 나타난 이런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인지, 아니면 최소한도로 축소시킨 어떤 궁지에 몰린 삶으로 느껴지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연은 이것이었죠.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이렇게 사는 모습은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최상의 행복한 삶인가, 아니면은 정말 현실에서 몰리다 못해서 선택한 궁벽한 삶인지,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음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자기의 삶의 욕구라든가 자신이 원하는 바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몰랐던 자기의 삶의 욕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3년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유한한 시간 앞에서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런 삶은,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의 형태로 들리는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연이죠. 산이 나를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이어지는 목숨. 목숨은 언젠가 점점 엷어질 수밖에 없죠. 유한한 생 앞에서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 내가 살고 싶다가 아니라 돌리는 것이죠. 심적 투사를 산에다가 돌린 것이죠. 산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아라고 한다. 이것은 나의 욕구를 산에다가 심적 투사를 한 것이죠. 근데 점점 사이어지는, 야위어지는, 없어지는, 소멸하는 이 삶 앞에서 구름처럼 바람처럼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형태로 느껴지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바람직한 삶의 형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심적 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두 개의 방향, 내가 심적 투사를 상대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심적 투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투사에 두 개의 종류가 있다. 병적 투사, 창조적 투사가 있음을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학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창조적 투사의 예를 박목월의 산이 나를 에워싸고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조적 투사가 이루어진 이런 작품 속의 표현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나의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어떠한 삶이 나에게 가장 바람직한 삶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주도 이 투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투사를 상대에게 하고 있는지, 내가 심적 투사를 받고 있는지, 내가 투사적 동일성을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